전세권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지요?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핵심 정리 강의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권 파트를 갖다가 열심히 잘 읽어 놓으시면 오히려 물권 파트는 채권 강론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공부를 했다가 하실 때는요, 끝까지 자주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476쪽에 보시면 제5장 전세권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익물권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을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요. 이때 이 전세권은요, 그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갖다가 용도에 맞춰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용익물권으로의 성질도 갖고 있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면 전세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의 우선해서 그 물건을 갖다가 경매를 해서 자기의 전세금을 갖다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교과서 476쪽에 보시면 의를 보시는데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 가로쳐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료 지급이 그 요건이 아닌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 경우에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기존의 채권을 갖다가, 즉 기존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전세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금과 다르죠.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계약을 갖다 체결을 갖다가 하고 그 본계약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약의 증약금, 그래서 해제, 그러니까 해약금으로서 이렇게 계약금을 갖다가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현장에서 수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현장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으로의 성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은요, 반드시 현장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가로쳐 놓으시고, 따라서 우리가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러한 물권들은요, 전부 다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물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물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익물권 설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만을 갖다가 객체로 대상으로 하지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 점유 동그라미 넣으세요. 점유죠. 점유니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빌려주면 전세권자가 용도에 맞춰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전세권자는요,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전세권자는요,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권 소멸 시에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특수하다는 말은요,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상권과 지역권은요,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특성 2번 별표 놓으시고, 아주 중요하죠.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다. 그 다음에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가 있고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단 우리는 헌법상 소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상권에 있어서도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죠.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을 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익권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전세권자도 당연히 상린관계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상린관계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 상린관계 규정은요, 부동산의 이용조절 관계니까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토지 임차인과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전부 다 상린관계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성질을 갖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전세권 설정자가요 전세금을 반환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당연히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신청을 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요 이때 전세권 설정자 빌려준 사람이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자산에 대해서는 회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채권이 인정이 되죠. 특별히 먼저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전세금의 법적 성질입니다. 이 전세금은요 전세권 설정 성립의 요건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 전세금의 법적 성질은요 그 물건에 대한 사용 대가로서 원금을 맡겨놓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러한 전세금은요 보증금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권자가 그 용도에 맞춰서 부동산을 갖다가 사용 수익을 갖다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손해를 갖다 끼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권 설정자는 맡겨놓은 돈이 있어야지만 그 손해를 갖다가 충당을 하고 남는 돈을 갖다가 빼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금은 사용 대가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고 보증금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요 임대차 보증금과의 차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요 임대차 채권 계약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전세권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은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에서 변제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에만 변제 충당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약기간 중간에 그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것이 임대차 보증금이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에서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금입니다. 전세권 취득은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면 등기를 갖춰야 되고 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면 등기를 갖출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때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을 갖다가 시효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법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돼요.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에 관해서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10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라든가 건물을 갖다가 전세권 설정을 갖다가 하게 되면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 1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10년을 갖다가 초과해서 당사자가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은 무효가 돼버리고 법이 정한 대로 10년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최단기간의 제한은요 토지 전세권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 전세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은요 6개월 동안 빌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2억 맡겨놓겠습니다. 등기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짜리 토지 전세권 유효요. 근데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을 때는 1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의 제한은요 이거는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만 존재한다는 거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당사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자 갑하고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설정행위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갖다가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죠.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쌍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 이때 전세권 설정자가 했던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를 했던 그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지만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의 갱신이죠.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더 빌려 쓰겠습니다. 더 빌려주세요라고 갱신 청구하는 거죠. 갱신 청구니까 이건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갱신은 횟수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자주 이렇게 자유롭게 번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연장해가지고 갱신할 수가 있는데요. 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갱신 기간도 역시 10년을 갖다가 초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정갱신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동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자동연장,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이건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건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만 인정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계약기간끼리 끝나기 전에 6개월 전서부터 1개월 전까지 이걸 갖다가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멸 통고를 갖다가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건을 갖다가 변경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이런 말도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자동 연장이 돼버리면 이때는 법적으로 갱신이 된 거니까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요 자동 연장 갱신이 되면은요, 이것도 역시 조건만 동일한 것이지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요, 역시 쌍방 당사자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가 있고, 빌려준 전세권 설정자라든가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있을 때에는 각각 6개월이 지나야지만 소멸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78쪽에 보시면 이러한 전세권의 효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도 역시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다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건물 전세권을 갖다가 얻은 자, 전세권자는요, 들락날락해서 빌려 써야 되니까 종된 권리 지상권하고 토지 임차권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자, 그래서 여기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2번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건물의 전세권을 따가 설정을 했을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매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 두째 줄에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가르쳐 놓고 별 표해 놓으세요. 전세권 설정자 밑줄 넣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305조죠. 305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자, 이 법정지상권 문제는 지상권에서도 우리가 자주 공부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305조하고 366조는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반대특약의 유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305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반대특약은 전부 다 효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치료 지급 의무. 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갑이라고 하는 동일인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전세권 설정. 그래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요분이 건물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어서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갖고 있었을 때 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요, 건물만 전세권 설정해 준 거예요. 건물만 전세권 설정을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갖다가 갖춰서 이렇게 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토지 부분을 매매를 했어요. 이 토지를 갖다가 매매를 해가지고 병이라고 한 요 사람 대지의 특별승계인, 이렇게 나오면은요, 대지의 매수인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의 매수인이 요 토지를 갖다가 등기를 갖다가 쳐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소유권을 딱 취득하게 되면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 돼버리는 것이고, 건물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니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법을 갖다가 따로 둬가지고 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땅이 됐으니까 내 땅에서 건물 들고 나가세요 라고 철거를 갖다가 요구하게 되면 요때의 갑은 불쌍한 사람 돼버리죠. 따라서 이때는요, 이 건물을 갖다가 빌려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갖다가 승계한 특별 승계인이 요것을 갖다가 철거를 갖다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법이 빌려줘야 된다. 따라서 이 빌려줘야 된다는 규정,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때요, 법정지상권은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다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는요, 요거를 갖다가 요 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 억울하니까 토지 사용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료 청구. 그래서 이 305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됐던 366조 저담권 경매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취득이 됐던 전부 다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토지 사용료를 따가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 받고 싶고 덜 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땐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사가 요 지료 요걸 다 결정을 해주게 됐죠. 따라서 이때 지료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요, 법정지상권이니까 이것도 지상권 설정 당시에 있었던 그 물건의 종류라든가 구조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목조 기타 건물이다 그러면 15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목조 기타 건물이 나중에 신축이 됐다, 그 다음에 개축이 됐다, 이게 멸실 훼손이 돼가지고 다시 지었다고 했을 때는요, 종전 목조 건물이 석회조 콘크리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30년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종전 기간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분들이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강행 규정이다 항상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전세권자는 빌려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상린관계 규정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의 전세권자는요. 그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면서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전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건물을 갖다 이렇게 용도에 맞춰서 전세권자로서 빌려 쓰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물권자니까요. 그 방해자인 A라고 하는 이 방해자에 대해서 방한 청구도 할 수가 있고 방해 제거도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 청구도 할 수 있겠죠. 세 가지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요. 이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다가 10년 전에 계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세금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액도 청구할 수가 있고 감액도 청구할 수가 있고 전부 다 뭐다?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러한 전세권을 갖다가 양도할 수 있느냐. 자, 등기를 갖다가 쳐가지고 전세금을 갖다가 맡겨놓고 빌렸으니까 중간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 그 돈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전세권도 당연히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사권, 지상권 양도와는 좀 다릅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인데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 을하고 합의를 했다 해가지고 이 전세권 양도를 했다가 금지한다라고 당사자가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금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금지 특약이 없으면 언제나 자유롭게 양도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전세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세권자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양도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가 돼서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 전전세라고 하는 것은요. 요 전세권자가 다른 사람, 요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월세를 갖다가 받고 아니 월세가 아니죠. 월세가 아니고 요걸 갖다가 전세금을 갖다가 지급받고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세금을 갖다가 3억을 갖다 맡겨놨는데 너도 이거 전세금을 갖다 나한테 3억 맡겨놓고 이렇게 빌려써라. 이때 요 정이라고 하는 요 전전세 해가지고 또 다시 빌려 쓰는 전전세권자는요. 3억 원이라고 하는 요 전세금은 기존에 있었던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갖다가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원을 갖다 이렇게 전세금 갖고 있다면 3억의 한도죠.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권자가 다시 전전세를 해가지고 빌려서 주게 되면 일정한 금액 전세금을 갖다가 받고 빌려주는 거. 이걸 전전세 그래요. 임대는 뭐요? 아예 이걸 갖다가 월세를 갖다 주세요. 월세 받고 빌려 쓴 게 이게 전세권의 임대차죠. 임대차.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차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설정의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 양도를 갖다가 금지했을 때에는 당연히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거는 등기하지 못하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전전세라든가 임대차 해가지고 불가항력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전세라든가 임대차 하지 않으면 그때는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차 하거나 전전세 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을 갖다 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479쪽에 쭉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당연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이 전세권도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물권에 일반적 소멸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물건 자체가 멸실이 됐거나 그 다음에 국가가 공용징수 수용을 했거나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혼동이 됐거나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20년이 경과했거나 그 다음에 전세권 계약기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당사자가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또 체결을 했을 때 약정한 소멸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요. 이 전세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경매에 붙여버리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특별히 존재하는 게요. 전세권 소멸 청구가 있죠. 전세권 요 소멸 청구는요.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전세권 설정자가요. 전세권자가요.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춰서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빌려준 거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네 멋대로 썼으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세권 소멸 청구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스스로 전세권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아유, 내가 이걸 다가 빌려 쓰는데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때의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186조 규정이 적용이 돼서 등기가 말소가 돼야 된다는 거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은요,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계약대로 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형성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480쪽에 보시면 쌍방 당사자의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멸 청구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소멸 통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 쌍방 당사자가 전세권에 대해서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갑도 나가세요 할 수가 있고 을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있을 때도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전세권자가 있을 때도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 전세 목적물이 멸실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려준 전세 목적물이 멸실이 됐을 때요. 전부 멸실이 됐다. 비가 와서 지붕 끝까지 전부 다 홍수에 잠겼다. 그러면 이때 전세권자는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전부 멸실이 됐을 때는 전세권자 빌려 쓴 사람의 고의 과실, 귀책 사유는 전혀 따질 필요가 없이 전세권은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일부가 멸실이 돼가지고 이 부분 정도까지 물에 잠겼다. 이랬을 때는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을 때는 이때는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세권은 잔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멸실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그 다음에 잔존 부분만으로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지붕까지 물에 잠겨버렸어요. 지붕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붕 위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 잔존 부분만으로서 전세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때는 소멸 통고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 가지고 목적 달성을 했다가 할 수 없으니까 전세금 반환해 주세요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요 일부가 멸실이 됐다든가 전부 멸실이 됐을 때 전세권자의 귀책사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당연히 소멸 청구, 소멸 통고할 수가 있어도 이때는 귀책사의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전세권자는요, 당연히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물건도 당연히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갑이라고 하는 전세권 설정자는요. 전세권 설정 당시에 보관하고 있었던 전세금을 갖다가 반환해 줘야 돼요. 전세금.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세금 반환하고 요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의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하고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선행 관계가 아닙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박스에 보면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왜? 한동 건물 너무나 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따라 설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 전세금을 따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이때에는 전체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냐. 자,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을 때는요. 그 일부분이 용의권으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독립성이 있어가지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됐을 때,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됐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경매 신청권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따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일부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을 때는 경매를 따 신청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세권 설정한 것이 아니니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경매 신청권이 없다. 꼭 기억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가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설치한 건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세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 전세권 설정자는요. 내가 살 테니까 그대로 놔두고 가세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는요. 요걸 갖다가 사세요라고 하는 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당연히 갖기는 갖는데 을이 부속물 매수를 다 청구를 했을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갑이라고 하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부속을 시켰거나 아니면 갑이라고 하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직접 매수를 한 부속물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동의받고 부속을 시켰거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관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과 2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81쪽에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전세권만의 분리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람이 전세권을 갖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금을 갖다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양도를 해버렸는데 전세금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2번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는 전세금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안 돼요. 왜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갖다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갖다가 충당할 수 있는 보증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안 되는데 단지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나한테 주지 말고 제3자한테 주세요. 이렇게 약정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빌려쓰기로 약정을 하고 전세금을 일단 지급을 했는데 3년 되기 전에 전세금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양도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다가 다른 사람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건 안 되지만 요걸 갖다가 당사자가 정지 조건부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에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간에는 양도할 수가 없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그때는 제3자한테 양도하는 특약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담보물권은요. 채권을 갖다가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죠. 그래서 인적 담보가 있고 보증인 제도죠. 그다음에 물적 담보가 있어요. 물적 담보는 뭐요? 네,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물적 담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담보 물권은요, 교환 가치를 갖다가 지배하는 것이고 사용 가치를 갖다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가요, 유치권자라든가 질권자라든가 저당권자가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돈을 갖다가 받기 전에 담보 목적물을 갖다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교환 가치를 갖다가 지배한다. 사용 수익은 못한다. 그 다음에 역시 이러한 담보 물권도 전부 다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요, 담보 물권 자체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동차 수리한 다음에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돈을 갖다 갚지 않았을 때 저당권 설정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익 물권이 됐던 담보 물권이 됐던 전부 다 타인의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타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담보 물권은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죠. 그 공통된 성질을 뭐라고 불러요?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담보 물권의 통유성은요, 요거는 네 가지가 있죠. 부, 수, 물, 불이라고 배웠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이죠. 담보 물권은요, 피담보 채권, 원본 채권이 성립해야지만 담보 물권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 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부종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담보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특약이 없을 때엔 담보권도 그대로 따라가죠. 원본 채권을 갑이 갖고 있다가 을에게 그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받았습니다. 갑이 그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병이 을에게 돈 빌려준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 담보 물권도 특약이 없으면 병에게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따라간다, 이걸 따로 수반성 그러죠.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물상대위성은요, 그 담보 목적물이 멸실이 됐거나 훼손이 됐거나 공용징수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고 가치가 변형된 금전으로서 보험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으로 바뀌게 되면 이걸 갖다가 그 채무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했다가 했을 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은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데요. 계약금이라든가 매매대금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것들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기억을 하실 게 이 물상대위는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자는요, 경매는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는 주장하지 못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불가분성은 뭐야? 그 채권 금액을 다 전부 다 변제를 해야지만 그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고 유치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일부만 변제한 다음에 담보 물권을 갖다가 말소시켜 주세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이렇게 기억하시는데요. 유치권을 조심하셔야 돼요. 유치권자는 경매는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담보물권의 종류 읽으시면 됩니다.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정 담보물권은요, 저당권하고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정 담보물권은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시계 수리비를 갖다 주지 않으면 나는 시계 수리비 받을 때까지 이 시계를 갖다가 인도 거절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물건 자체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채무가 발생이 됐을 때, 즉 수리비라든가 클리닝비라든가 공사 대금과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요, 그 채무자가 변제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유치권자는요,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7장에 보시면 유치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치권은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동시행항변권은요, 이건 채권 계약을 통해서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거죠. 쌍무계약에서. 자, 그 다음에요. 유치권의 법적 성질 오른쪽에 보시면 485쪽. 자,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부종성 갖는다. 수반성 갖는다. 불가분성 갖는다. 거기 뭐가 빠졌어요? 부수물불에서 물상대위가 빠졌죠. 그럼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유치권자는 경매는 신청할 수가 있겠지만 유치권자는요,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 물상대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치권을 갖다가 행사하는 것은 물권이고, 동시행항변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성질을 달리하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유치권자가 동시행항변권 동시에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이죠. 자, 이 유치권을 갖다가 성립시켜서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유치권의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보셔야 돼요. 유치권의 대상은요, 타인의 물건이죠. 물건은 부동산도 포함이 되고 동산도 포함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도 공사 대금을 갖다가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공사 도급인 소유의 목적 건물에 대해서 당연히 공사 수리비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 소유의 목적이 됐을 때, 수급인 소유의 건물일 때는요, 이때는 채권자 자신의 물건이 돼버렸으니까 그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도급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공사 대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도 유치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요, 동산, 시계 수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비라든가 이것도 역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 유가증권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유치권은요, 점유가 요건이죠. 그래서 유치권자는요, 점유가 있을 때만 유치권을 다 주장할 수가 있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그 즉시 소멸입니다. 따라서 이때 유치권은요, 다른 물권과는 달리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유치권자도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가 침탈이 됐을 때는요, 현장에서 추적해서 찾아올 수가 있고, 침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서 되찾아오면 그때는 유치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요, 486쪽에 보시면 채권과 목적 물건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결련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결련관계는요, 이거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로부터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기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을 고르면 아닌 걸 고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택배 기사가 그 택배료를 갖다가 받기 전까지는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유치권이죠. 그 다음에 목적물에 발생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도 물건 자체에다가 비용을 들인 거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리금이라든가 매매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상환 청구권만 유치권 행사 가능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유치권 행사가 아니고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을 때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역시 동시이행 항변권 또는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갔을 때 신발이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신발 갖고 오면 당신 신발 줄게요. 이것도 역시 유치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 정리해 보시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함을 이유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동시행항변권이지 물건 자체의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불편하시고, 이때 돈 받을 권리 채권하고 목적물의 점유는요, 그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자체, 그 당시에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 그럼 틀리죠? 나중에 점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에 생길 필요는 없다. 돈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유를 했다가 해도 역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받을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에 있을 것 가르쳐 놓으세요.
자, 시계를 갖다가 업자한테 맡겼습니다. 수리해 주세요. 일주일 있다 올게요. 일주일 있다 갔습니다. 근데 그 업자가 일주일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시계를 갖다 수리하기는커녕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약속한 날짜에 수리한다고 했는데 수리 안 했으니까 시계 되돌려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되돌려 받는 것이지. 아, 이거 내가 한 주 동안 더 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동시에 효력 요건입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당사자사에서 유치권을 갖다가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사장님, 내가 자동차 수리를 갖다가 맡기는데 이 자동차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니까 수리비는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드릴 테니까 자동차부터 먼저 수리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돈 받기로 하고 그 자동차를 딱 인도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죠. 이때는요 당연히 수리비를 갖다가 받기 전에 자동차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채무자하고 유치권자인 채권자 사이에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데요.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위법한 점유는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불법 점유라든가 위법한 점유는 유치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점유여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자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자, 유치권자, 채권자는요, 돈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할 수 있습니다. 유치할 수 있죠. 따라서 모든 자에 대해서 돈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갖다 신청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놓는 거죠. 자동차를 갖다가 수리를 했는데 유치권자인 채권자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사용 수익 못하니까 창고에다 틀어박아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지가 쌓이겠죠.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갖고 있으면 값어치가 점점 더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돈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환가를 위한 경매. 그러나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어요. 낙찰받은 사람이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그거 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받을 돈이 있으니까 못 줘라고 낙찰받은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신청하지만 우선 변제권 없는 거죠. 그러나 이때 경매를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갖고 있던 이 물건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차라리 이걸 갖다가 내가 소유권 취득하겠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그래서 간이변제 충당권은요, 유치하고 있는 물건이 값어치가 적었을 때는요, 그냥 내가 직접 소유권 취득할게요, 돈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채무자라든가 물건의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그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를 하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이 유치권자도 과실 수취권이 있는데요, 이때 과실을 수취해서 이자부터 충당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원금 충당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사용할 권리가 있느냐? 사용수익권 없습니다. 시계를 따 수리를 해가지고 시계 수리업자가 그 시계를 따 차고 돌아다니거나, 자동차를 따 수리한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따 타고 돌아다니거나, 그 다음에 옷을 갖다가 클리닝한 사람이 세탁업자가 그 옷이 마음에 든다 막 입고 돌아다니거나,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수익권은 없고, 유치권자는 채무자라든가 물건의 소유자한테 동의, 승낙을 받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가 있고, 이때 승낙을 받지 않았을 때 당연히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수익을 냈을 때는 부당이득이니까 당연히 그 부당이득은 채무자한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가 나왔다. 그 다음에 유익비가 발생이 됐다. 보존에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필요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유익비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금을 갖다가 되찾아가는 사람,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필요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유익비를 갖다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유익비를 선택을 했을 때는 금액이 많았을 때는 법원의 판사한테 가서 일정 기간 나눠서 내겠습니다. 상환을 갖다가 기간 정해달라고 이렇게 법원의 판사한테 청구할 수가 있고, 법원의 판사가요,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상환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입니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갖다 보관하는 거죠. 타인의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는 거니까 당연히 선관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치권의 소멸은 점유 상실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488쪽에 질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권은 간단하게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질권 설정자하고,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권은 약정담보 물권이죠. 내가 당신한테 돈을 갖다가 빌렸을 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맡겨놓은 동산을 경매해도 좋습니다. 내가 맡겨놓은 권리를 갖다 경매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걸 우리가 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권. 그래서 이 질권은 이거는 약정담보 물권이죠.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채무자 직접 내가 맡겨놓은 동산을 갖다가 경매해드렸습니다. 이랬을 때는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돈을 갖다가 빌려서 갚지 못하면 내가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갖다가 맡길 테니까 그 카메라 장비를 갖다가 경매해도 좋습니다. 이랬을 때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될 수가 있고 질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 자, 그래서 이때 요 질권이라고 하는 것도 담보물권이니까 통유성이 인정이 되죠. 부수물불 4가지 권리가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되면 동산질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따라서 동산질권은요. 담보 동산을 갖다가 인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점유계정에 의한 질권 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산질권도 당연히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동산질권도 역시 경매를 갖다 신청을 하고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다. 물상대에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491쪽에 보시면은요.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질권은 뭐예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은 저당권으로서의 객체가 되지만 지상권과 전세권 이외의 기타 권리가 있죠. 특허권이라든가 예금 채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전질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요. 승낙전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질권자인 채권자가요. 자기가 돈이 필요한데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매를 했다가 하면 너무 늦으니까 이걸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전질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전질은요. 이거는 승낙받지 않고 질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승낙전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채무자한테 질권 설정자한테 승낙받고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질권은 독립적 문제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유치권과 섞여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질권은 자체가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교과서만 잘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493쪽에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당권은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